삼프로TV 신년 기획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았죠. 그러면서 저희가 매 주말마다 여러 경제 분야 올해 전망 또 자산시장 전망 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엔 저희가 주식시장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2026년 가상화폐 시장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비트코인 급락 때 한번 모셨다가요. 제가 여러모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오늘 가상화폐 시장 2026년 전망을 여쭤보기 위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11월에 뵀었고요. 네. 그때가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졌을 때였죠? 그렇죠. 85,000달러? 85,000달러쯤. 네. 저는 그래서 8만 언더로 가면 이제 들어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때가 저점이었죠? 그렇죠. 84,000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그래요? 했습니다. 에이, 참 안 돼. 그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것도 뭐 그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럼 이제 올해 사실 이 비트코인은 물론 주가 예측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비트코인 예측은 좀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래도 오히려 더 예측하기는 오히려 편한 편인가요? 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작년 중반을 지나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거는 변동폭이 생각보다 많이 커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방향 자체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일단 사서 가지고 있으면 네.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쉬운 투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손해를 안 볼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9만 달러 합니까? 지금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92,500달러. 92,500달러. 네. 그럼 뭐 여기서 밑으로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닌가? 근데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 공감하실 텐데 네. 1년이 지나고 내가 투자했던 게 뭐 93,000 정도에 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겠지만 미장이 1년에 50%씩 오르고 국장 70% 오른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국장도 되게 잘 되고 미장도 되게 잘 되고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던 장이어서 사실 2년 연속으로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25년 1월에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었는데 연말 딱 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면 안 그래도 얘는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주식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성적이 안 좋으면 차라리 뭐 반토막 나면 더 매수라도 하겠는데 그냥 약간 떨어진 정도면 짜증은 많이 나겠네요. 차라리 내가 금을 샀으면 그쵸. 50% 이상 또 돈을 벌었을 텐데. 어떤 자산을 사도 비트보다 낫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올해도 그럼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최근에 연말에 있었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연말에 금값도 좀 떨어지고 특히 은값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016년부터 가격 흐름을 이렇게 시계열로 쭉 보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냐면 비트코인이 금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나 보다. 금의 대체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격 흐름을 보잖아요. 금이 올라가고 금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금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약간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 구간별로 보면은 그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2016년부터 계속 가격적으로 그런 흐름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연말에 CME 거래소에서 이 증거금을 2차례 걸쳐서 상향을 했어요. 사실 이제 금값, 은값, 뭐 플래티넘 값 이런 이제 금속들 가격이 내려갔던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는데 은값이 10% 정도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 갖다가 비트 갖다가 비트에 있던 거 좀 남으면 다시 이제 금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근데 이제 다른 CME 이슈 이유인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네. CME에서 증거금을 상향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이제 선물 포지션 특성상 네. 청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네,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이 에셋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다 돈을 넣을 거냐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금, 은 가격들은 그 증거금에 매우 즉각적인 영향을 네.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냥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 상향했다라고 하면 조정 바로-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아, 그래요. 금값 조절하기 쉽네요. 증거금으로 그냥.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때는 이제 금값도 너무 끝없이 끝모르고 올라간다라는 또 얘기가 있을 만큼 하긴 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값이 올랐다가 피크 찍고 다시 약간 조정받는 현재 상황이면 네, 그 이론대로라면 비트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요. 예. 이런 사고 방식이 약간 좀 생경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미국과 관련돼 있는 모든 투자 자산이 한 바구니에 있다라고 봐요. 미국과 관련 있는 건 다 한 바구니다. 네. 뭐죠? 그래서 네. 2024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그 날부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거의 40% 넘게 네. 올랐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에 그렇게 올랐었거든요. 급등을 했었고 그때는 어떤 센티멘트였냐면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1등 국가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네. 비트코인을 어떻게든지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겠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예.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집중했냐면 AI 산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이 흐름이 이제 AI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AI 주식들만 거의 잘 됐어요. 에이. AI 관련 뭐 캐펙스 투자, 반도체.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올라가는 장세였고 이거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3대 지수는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 돈이 있고 이 부분이 때로는 나스닥으로 가고 때로는 탈달러화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타고 금이나 은이나 뭐 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AI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이게 강력하게 밀 줄 알았는데 네.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너는 제껴놓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뭐죠? 보시는 장표를 요게 이제 10월 12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에셋의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요 선이 화면 끝이 10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작년 10월. 예. 네, 작년 10월 10일. 예. 왜 10월 10일이냐면 요때가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그 관세 전쟁, 2차 관세 전쟁을 시사하면서 예. 크립토에서 하루 만에 200억 달러 정도 청산이 났던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래서 크립토에서는 이렇게 한번 큰 매크로 이렇게 출렁임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리셋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를 기준점으로 잡으신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잡은 거고 예.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 이 회색이 은 값입니다. 와, 엄청 올랐네. 은은 이때 대비해서 지금 52% 오른 거고요. 예. 금도 8%가 오르고 중간에 파란색은 나스닥 100이거든요. 얘는 그때랑 거의 비슷한 네네네. 수준인데 비트코인은 이때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24% 정도 떨어졌고 빨간 거예요? 주황색이 밑에서 두 번째 주황색이 비트코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비트코인인데 요게 떨어졌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얘는 지금 28% 정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이전에 10월 10일 이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네. 나스닥 100 지수가 1% 올라가면 네. 비트코인은 2%에서 3% 정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괴리율이 이만큼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절한 계기가 있을 때 네. 요 괴리율이 다시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이제 좁혀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작용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굉장히 이 에셋별로 운명이 갈려 있는 상태다. 지금 이제 붙긴 붙는데 밑에 게 올라가서 붙는 경우도 있고 위에 게 내려와서 붙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전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네.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정서가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장기 전망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10월, 11월 이때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어떤 지수를 좀 부양해야 하는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그냥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적절한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크립토 쪽으로 올 수가 있고. 근데 선거를 만약에 노리고 선거를 의식하고 만약에 자산시장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네. 다른 것보다는 주식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주식시장을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보면 선거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너무 큰 범위예요. 그리고 네.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항상 주식시장이 부양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크립토는 저는 조금 더 개연성이 높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선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선 때 굉장히 이 크립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냈습니다. 후원금. 굉장히 많이 냈고 내년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의회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개별 후보자들한테 들어가는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면에 접어들면 네. 특히 이제 일선 후보자들은 굉장히 크립토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그 이제 히스패닉이나 네. 흑인 계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어떤 가상 자산에 대한 태도와 결부지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계층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 어쨌든 가격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네. 자기한테 더 이득인 거죠. 아니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표를 생각한다면 네. 주식시장 부양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주식시장 부양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 그래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크립토 시장을 좀 올리고 대신 크립토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서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대신 그걸로 선거운동 많이 하고 이런 그림으로 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쯤에 있을 크립토 시장은 그때까지는 좀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여튼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는. 네, 이제 네. 그게 정치 경제적인 이유고요. 뭐 좀 더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러면 좀 멀리 어쨌든 뭐 11월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치고 네. 당장 지금 현재와 뭐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는 중요한 이 가상화폐 쪽에 무슨 이벤트라든지 뭐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작년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인데요. 미결제 약정. 네, 파생상품 시장의 이제 미결제 약정인데 예. 요 중간에 보면 엄청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요 구간이 있잖아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10월 12일 아, 이때 했었대요. 200억 달러가 청산됐을 그 시기입니다. 네. 그때 보시면 그때 떨어졌던 수준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8월부터 사실은 상승이 있었고 9월 달에 12만 6천 달러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대략 9월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12만 6천 달러를 전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네. 현물 매수가 아니라 네. 파생 상품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결제 약정이 쌓이면서 야 저렇게 레버리지를 친다고
이런 효과로 좀 가격이 견인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 이게 폭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게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히 11월, 12월 가격이 뭘 해도 오르지는 않고 안 좋은 소식 좀만 나오면 내려가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말 이제 이해하실 텐데 네.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거는 SOFR 금리라고 해서 요 방송에 이제 정프로님도 애정하시는 문홍철 팀장님이 네. 자주 얘기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저도 이게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작년에 한 8월 이후부터 SOFR 금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레포 금리의 일단 뭐 중간값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네. 밑에 요 이제 히스토그램이 SOFR 금리의 스프레드입니다. 예. 빨간색이 되면 얘가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노란색 점선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빨간색 점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때가 SOFR 금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코인 시장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네. 미국의 단기 이제 그 자산 시장에도 유동성의 문제를 좀 야기했었기 때문에 연준이 원래 12월 1일에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고 바로 열흘 있다가 이제 자산 매입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연준 정도 되는 이 기관이 이걸 10일 단위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갈아치운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됐던 것도 사실 이제 SOFR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연준이 12월 10일부터 자산 매입을 이제 월 400억 달러 정도씩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가 다시 치솟을 경우에는 코인 가격이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고요. 네. 이거는 ETF 주간 유출입을 이제 그린 건데요. 밑에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선입니다. 주황색이. 네. 네. 그리고 위에 하얀색 선은 이 쌓여 있는 ETF의 이 그 총 에셋 AUM. 그 ETF라고 하면 그냥 진짜 그냥 ETF 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네,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예.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 연두색 막대기가 주간으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예. ETF로 돈이 많이 꽂히면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빨간색 막대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면 예. 가격이 내려갑니다. 어. 근데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예.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한 97,000달러 정도에서 아마 작년에 시작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들어오면 97,00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들어와 줘야지만 97,000이 유지가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전통 고래들이 네. 10만 달러 부근에서 많이 팔았어요. 이게 저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 건데. 네. 그래서 ETF가 사실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지켜주고 있었다. 근데 10월 10일 이후에 이게 엄청 큰 청산이 나오고 ETF 애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하니까 돈을 넣기보다는 빼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10만 불쯤에서 파는 그 고래들은 네. 이제 많이 팔았어요? 아니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들고 있으면 9만 몇천 달러 들어가 봐야 10만 불쯤에서 다시 맞고 내려올 테니까 네. 투자로서는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많이 들고 있죠.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10만 불쯤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털어버려야 이제 그때부터 10만 불 이상으로 쭉쭉 갈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제 과거에 네. 패턴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팔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사요. 아. 네, 당연히 그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파는 건데 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막 레버리지 같은 거 잡고 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샀냐면 네. 지금 15,000달러 부근에서 많이 샀어요. 15,000. 네, 와. 거기서 레버리지를 엄청 잡은 걸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 같은 데는 잡혀 있거든요. 좋겠다. 그럼 벌써 이게 10만 달러에 팔아도 현물 기준으로 해도 6배를 그렇죠. 버는 거니까 뭐 2배 레버리지면 12배.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던지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걱정 없이 쭉쭉 팔고 있는데 2025년 내내 사실은 ETF 물량이 다 받아줬고요. 또 하나 역할을 했던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스트래티지가 얼만큼 많은 비트코인을 단번에 샀느냐를 이 원의 동그라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보시면 네. 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주황색 네, 동그라미가. 이때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얘네가 많이 사니까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가 트럼프 당선 직후입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보면은 뭐가 없잖아요. 네. 제일 없잖아요. 보시면 이 대략 이 지금 그래프가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인데 지금 2025년 9월 이후부터 11월 초까지가 제일 이 동그라미가 약할 때입니다. 그때 보면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가죠. 네. 네,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TF로 오는 돈, 또 하나는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들이 샀던 비트코인 물량. 근데 지금 연말에 와서는 ETF도 좀 시원찮고 네. DAT 기업은 지금 얘네는 MSCI라고 하는 엄청 큰 지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MSCI 쪽에서. 니네는 여기 지수에 들어올 기업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근데 이 지수가 큰데 편입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그렇죠. 막 들어오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묻지마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같은 데서 분석하기로는 아마 퇴출이 되게 되면 MSTR,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에는 한 90억 달러 정도 매도 압력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는 레버리지 관계거든요. 비트코인 1% 오르면 스트래티지는 2, 3% 오르고 그러면 이제 스트래티지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래서 연초에는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네네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연초에는 한 1, 2월 정도는.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MSTR,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주식이 MSCI 지수에 잔존한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저 퇴출되는 게 기본값이 아니면 잔존이 기본값이에요. 왜냐면 퇴출되는 게 기본값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폴리마켓이나 이런 예측 시장 사이트 가보면 다 퇴출될 거라고 해요. 지금 80% 정도 확률로 퇴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변수가 너무 많고 살아남는다면 위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고. 그렇죠. 예. 네. 예상대로 퇴출되면 뭐 대충 지금 가격에서 위로 가기는 좀 어렵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 수 있지만 대충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으니까 밑으로 이거 이슈로 크게 갈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아유, 이것도 생각할 게 많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 아. 네, 여기다가 또 뭐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관세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제 빠르면 1월 정도에 판결 낼 것 같거든요. 관세는 또 여기서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세를 하게 되면 예. 관세를 이제 지금 관세도 대법원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패소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확률이 높게 그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음. 돈을 돌려줘야 되면
어쨌든 자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쥐약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일단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돈을 돌려주란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죠. 돌려주란 판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관세 잘못됐다는 판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미국 돈 돌려주라고 하겠어요? 설마 미국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그런 판결 자체가 사실 예상하는 숫자 자체는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엄청 큰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올해부터 그게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관세로 메꿔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게 되면 엄청난 재정 빵꾸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본격적으로 더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이 또 어지러워지면서 작년 4월에도 결국에는 뭐가 하락의 트리거였냐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산 메이드 인 USA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 2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테스트의 장이 좀 될 것 같고 그러고 올해 또 뭐죠? 그 스테이블 코인 작년에도 이제 굉장한 이슈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죠? 그럼요. 네. 요거는 뭐 우리나라도 발행해요? 우리나라는 발행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변수가 있어요. 이게 참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대략 16만 달러? 연말에? 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0%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저는 작년에도 2025년 말에 16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저만 이 예상을 하고 틀린 게 아니고 거의 미국에 있는 모든 하우스가 중간값이 전망의 중간값이 16에서 20만 사이였습니다. 왜 그랬죠? 글쎄요. 그때는 그 정도가 뭐 충분히 갈만한 보통 이제 연초에 전망을 하니까 연초에 전망을 하고 연초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잘해줄 줄 알았죠.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효과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봤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세를 엄청 해주면서 돌아갈 다리를 다 불질러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채를 찍어가지고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감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 여기서 이제 국채 수요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폭발적인 이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시총 이꼬르가 미국 국채 신규 발행이랑 비슷해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한 그 중에 50% 정도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는 더 비율이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적어도 한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충당이 될 것 같다. 그렇죠. 2조 달러를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된다면 시총이 2조 달러가 되면 국채 발행액이 2조 달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 전체 발행액의 50% 정도는 미국 단기 국채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조 달러면 그 중에 1조 달러 정도는 국채 매입에 쓰인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 비율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뭐 1조 달러 이상이 국채 매입에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국채를 많이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크게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까지는 장단기 국채의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걸 권고하는 비율이 이 정도가 적당해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단기 국채의 장점은
일단 빨리 돈을 땡길 수 있고 부담이 없는 건 좋은데 음. 롤오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난달에 내 국채 사줬던 애가 다음 달에도 사줄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끌어다가 적극적인 정부 재정을 쓰기가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사가잖아요. 그럼 단기 국채를 사가더라도 자동적으로 롤오버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소각을 하지 않으면 이 국채가 시장에 나올 일이 없어요. 네, 어쨌든 네네네. 보증금이나 담보금의 개념으로 은행에 묻혀 있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단기 게 국채라 할지라도 단기 국채라 할지라도 예. 보통 이제 단기 국채만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래요? 담보금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단기 국채를 미국 정부는 팔지만 사실은 장기 국채를 파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파는 대신에 예. 베센트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의 판매량을 발행량을 줄이려고 할 것 같아요. 장기를 네. 줄이면 뭐가 좋은 거예요? 미국 정부는. 보통 이제 장기 국채가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장기 국채 이 수익률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발행량을 줄이게 되면 음. 일단 시장에 들어가는 이 매도되는 국채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매도 압력이 줄잖아요. 장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실각이요? 민주당 계열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네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요 흐름은 거는, 바꾸기 어렵다. 흐름은 도구로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국채는 어쨌든 미국 정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서 갑자기 뭐 정권 바뀌었다고 휙휙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서 돈을 쓰든지 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그걸로 조달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어요. 팩트는 미국은 빚이 많고 네.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빚을 민주당이든 네. 공화당이든.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저 같아도 빚이 그렇게 많으면 이걸 어떻게 녹일까를 고민하지. 그렇죠. 막 이렇게 소시민적 감성으로 이걸 어떻게 좀 갚아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없고, 어쨌든 그 이자 비용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그냥 그마저도 배째. 미국은 약간 다 배째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뭘?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건 미국의 입장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제 불안한 점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된다라는 것은 달러가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금융기관 안에만 있어도 그런가요? 근데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 금융기관 안에 있을 거면 굳이 이게 쓸모가 없는데 아무도 수요가 없는데 이것을 그런가? 발행하지 않겠죠.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데. 아.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각국 입장에서는 네. 자기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더 저는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써서 생산성을 높이 이게 아니라 원화 가치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밌었던 현상은 뭐냐면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안 찍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 CBDC, 네, 디지털 위안화를 원래도 잘 해오고 있었고요. 원래 이제 민간 기업 몇 개를 찍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인민은행이 검토를 했었다가 네. 이거 이제 CBDC로 바꿨어요. 그냥 중앙은행에서 그냥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 CBDC라는 건 이른바 그냥 뭐 어찌 보면 코인이잖아요. 그쵸. 돈에 그냥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그 이거는 채권은 아니고 그냥 화폐인데. 화폐. 근데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CBDC 뭐 1,000만 원어치 사면 이걸 돈을 이자를 준다고요? 네. 왜 주지? 예금 이자 정도를 주는 걸로 그 이자율이 높지는 않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사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될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크립토 있는 쪽에서는 크립토 진영에서는 이거 예금 이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지금 디파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잖아요. 네.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자를 주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똑같은 가치인데 이자도 여기에 줘. 이자도 줘. 그러면 하지. 예, 달러 예금 투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예.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긴 근데 이제 하겠네요. 미국에서 결국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 때 예.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지급하는 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감안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이자가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예. 다 이거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중국이 이미 이 상자를 열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더 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일단 코인 한참 막 분위기 타다 약간 좀 잠잠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서의 논의가 그렇죠. 아. 네, 계속 지금 거의 작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0% 늘었어요. 스테이블이? 네, 전체 시총. 아 그래요? 원래는 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 해봐야 스테이블이라고 해봐야 두 개 아니에요? USDT, USDT, USDC가 이제 네.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몇 개 이제 군소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고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을 때 용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코인 살 때 쓰고요. 네. 코인으로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잡을 때 증거금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급 결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거? 실제 사용하는 양도. 거래용으로? 네. 그래서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거의 벤모 정도? 네. 벤모라고 하는 이제 미국 결제 업체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거래하는 양에 거의 이제 비등비등할 정도. 그 벤모가 뭐 거래하는 뭐 결제해 주는 신용카드?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급 결제 서비스 이용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하고 비슷한 건데 아주 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오가는 데인데 여기 거래액만큼 지금 USDT나 USDC 소액 결제에 쓰인다. 사용되는 양이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뭐 훨씬 더 빨리 확산은 되겠죠, 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발빠르게 우리는 디지털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되게 조금씩 연결돼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이 어디죠? 베네수엘라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납치해 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1대1로 과정에서 중국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차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비 디지털 위안화 사용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후도 뭐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정도는 우리 경제 공동체로 잡고 간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우리 같고. 화폐에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남미 있는 나라들이 위안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요번에 물론 이제 그 이유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베네수엘라 쳤고 그래서 남미를 친미 정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서는 그런 쪽으로 아마 네, 그렇죠. 가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되게 명확한 게 네. 작년에도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한테서 위안화 이제 수합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관세로 한참 난리 났을 시점이거든요. 시점 자체. 네.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달러 수합 계약 맺고 왔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이 대통령을 당선 안 시키면 니네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어떤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전 세계가 달러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방향으로 이제 자꾸 힘을 주는 것 같고 네. 위안화도 당연히 자신들의 통화를 어떻게든 더 쓰게 하려고 뭐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원화는 아까 잠깐 뭐 스치듯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원화 통화 주권 혹은 원화 가치를 어떻게 이거 방어할 수 있나? 우리도 뭐 많진 않지만 가끔 보면 달러 결제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네. 가끔. 달러 결제. 네. 오. 그 달러로 가격도 표시해놔요. 네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왜 어떤 나라들 보면 진짜 그냥 자기네 통화는 거의 안 쓰고 그냥 미국 US 달러로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도 점점 그 방향으로 혹시 가진 않을까. 왜냐면 우리 젊은 분들도 미래에 대한 이렇게 좀 뭐 불안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될 것 같다, 융성할 것 같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원화에 대한 믿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더 가치 떨어지기 전에 달러 확보해놔. 그러려면 뭐 당장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USDT나 TC 뭐 이런 걸로 미리미리 해놓는 수요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커지면 결국 이제 우리 화폐는 어디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이런 슬픈 상황이 올까봐.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 네. 제가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예. 가지 방송에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 초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주장을 하셨어요.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제가 이런 거를 그러면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한국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산업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그때 예를 들었던 거는 한국을 이제 전 세계의 의료보험 적용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에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로 와요? 네, 다 한국에 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원화 결제하고. 원화 결제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차라리 반도체를 원화로 받는 게 어때요? 반도체를 원화로 받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2차, 3차로 효과가 전이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 한국을 어떤 그런 글로벌 의료 타운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국에서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료라는 이 속성상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뭐 치료받는 정도 수준이면 그 나라에서는 돈들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AI 하지만 결국에 AI랑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신사동에 호텔처럼 지어놓은 성형외과가 몇 개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 들어가 보면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잠잘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사동 주변에 보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 이제 월 단위로 묵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근처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하고 나서 거기서 묵으면서 그렇죠. 관광도 좀 다니고. 실제로 거기 이제 신사역 근처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면 네. 어느 맥도날드보다 외국인들 많아요. 붕대처럼 붕대를 머리에 감고 계시는 그 미용
여성분들이 성형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좀 한국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가능하지만 네. 그것들은 그 회사에 딱 돈이 잠깐 들어올 뿐이지 의미도 크게 없고 그 사람들도 사실 그 회사들도 달러로 돈 받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많이 쓰여야 우리도 뭐 가격 방어를 하든 하여튼 원화 그렇죠. 환율-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현재까지는 길이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가긴 갈 것 같고 그죠? 네,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뭐 사람들에게 많이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많이 쓰이게 만들어야 우리 원화 화폐라는 것들이 이제 가치를 좀 가질 텐데 전 세계가 그냥 크게 달러 편, 위안화 편 이렇게 혹은 뭐 유로 편 정도까지 유로도 근데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그 정도로 크게 한 두세 개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은 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네. 글로벌리 유행하는 그러니까 올해의 유행이 될 것 같은 크립토 섹터들이 몇 가지가 지금 테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예측 섹터예요. 시장 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정영진 프로가 네. 뭐 정치권에 뭐 무슨 선거에 출마한다는가? 출마할 확률이 몇 프로냐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심지어 한국 대선들도 몇 개 상품으로 올라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도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설명은 드립니다만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예측 시장 섹터가 하나가 있고 이 섹터가 굉장히 좀 이제 유망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는 네, 글로벌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때도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 왜냐하면 계속 언론들이 이걸 인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 시장 섹터를 사실 이제 한국 정부도 적어도 이거를 뭐 규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예측 시장보다는 두 번째가 카드 만드는 섹터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인데 네. 이 신용카드가 보통 이제 법정 통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금액이 은행에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은행 계좌하고 카드를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한 달 있다가 여기 빼가는 약간 그게 신용카드고 예. 체크카드는 이제 바로 빼가는 게 체크카드인데 예. 이 지금 얘기 드리는 카드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 이걸 카드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유망할까? 뭐 차이 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수요가 되게 많아요. 이게 탈세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니 원화를 써야 오히려 세금 절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부가세 같은 걸 안 내나 그러면? 내가 돈을 외국에서 받는 사람이에요. 혹은 내가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금융망을 사용을 하면 그게 다 잡혀요. 무조건 잡히죠. 네. 근데 무역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한국 당국은 모르는 돈이 이제 코인 지갑에 쌓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갑에 쌓여 있는 돈은 결국에 이전에는 한국 거래소로 들여와서 현금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 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기다가 신용카드를 하나 딱 붙이면 이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사용도 하면서 소득은 안 잡히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상당히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적으로. 근데 산업적으로는 유명할 수 있겠는데 각국 정부들은 진짜 골머리 아프겠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어떻게 잡아내지? 이거 글로벌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야 사실은 다음 스텝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관에 계신 분들이. 예.
그래야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음. 이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예, 거가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프로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문답식으로 네,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테이블 코인 들어온다 그 이유로? 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많아져요. 그러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닐 것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막 확산시키면 지금 블랙록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그룹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이 많은 양으로 이게 오고 가고 스쳐 지나가면 그 사이에 뭐래도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건가? 이게 제가 이거는 그냥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금융사들은 예. 약탈적 금융을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불안전 판매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예, 정해놨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 규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쉽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언제? 2020년, 21년에 그때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그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때 같이 커진 게 뭐냐면 사기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물론 그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잃은 분도 많고. 잃은 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난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좀 저는 행복하지만 동시에 뭘 걱정해야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은 고이율로 꼬셔요. 자 여기다 스테이블 코인 얼마를 맡기면 예치 이자를 몇천 %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고이율로 꼬셔서 예. 이제 갑자기 돈을 막 집금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도권 금융에 굉장히 익숙한 특히 한국 이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황당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찾아가면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도 잘 못해주고 범죄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대처를 좀 빈틈없이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 이거는 근데 경고를 사전에 한다고 해도 원래 이렇게 뭐가 크게 변화의 시기가 오면 대체로 그 사이에 또 빠르게 이거 파악해갖고 빠르게 사기치고 빠르게 도망가는 애들이 늘 있잖아요. 네. 이거는 늘 그렇듯이 막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의 속성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제어를 만약에 제가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사기를 당하더라도 사기 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었어요. 크게 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안전장치가 많아서. 여러 장치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여러 세월 동안 하나하나 막아오면서 그런 장치가 다 이제 생긴 거겠죠. 남아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게 되면 문제가 한 번에 굉장히 큰 피해가 벌어질 수가 있고 복구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이런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네. 하면 보통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막아요. 일단은 폐쇄해. 약간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하긴 뭐 여기서 한다고 하면 요즘 워낙 이제 돈의 이동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저 전 세계 어디 있는 하여튼 다 스테이블 코인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 잠깐 소개하면 예.
2020년에 이제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 플레이 돈을 투 원. 네, 플레이 투 원. 와. 네, 그 P2E 게임이 오랜만에 잠깐 들어본다 그거.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난리였었어요, 진짜. 그쵸. 한 3년 전인가? 그때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필리핀에서는 사실 이제 원래 있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이 게임 코인을 벌려고 게임만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맞아요. 한 집에서 3교대로 24시간 계속 게임을 돌려. 한다. 네,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게 되게 화제였는데 처음에 한국에 있는 이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에서는 이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아무리 돌려봐야 그 최저임금도 안 나온다. 그렇죠. 최저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그때 뭐 무슨 삼국지 이런 게임이 있어요. 플레이 투 원 네.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매뉴얼이 특정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맘카페에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날 그 게임 다운로드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어차피 뭐 낮에 뭐 특별히 일 없는데 일 한번 없는데 뭐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네. 근데 진짜 그 사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되네요. 왜냐면 이것도 다 직접 내 가상이든 이제 진짜 돈이랑 연결들이 핸드폰 안에서 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뭐 하나 다운받으면 그냥 그거 완전히 털려갖고 그냥 싹 모든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기꾼은 저 어디 몬테네그로 뭐 이런 데서 공격으로 뭐 하고 있고 누구 특정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지금 갑자기 멀리 있는 나라 생각하는 게 네. 거기라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있을 테니 미리 준비하자. 그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예. 작년에 그 크립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크립토 회사들 중에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던 회사가 로빈훗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들어봤어요. 주식 예, 거래소예요. 예, 근데 가상자산 거래도 도입을 좀 발빠르게 했고 예.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상품을 내놨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토큰화해서 올렸어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인데 네. 얘를 막 쪼개갖고 네, 토큰화해서 할 수 있게끔 네.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이 부분도 올해 되게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조금이요. 조금이요? 네. 근데 이익을 보시고 그거에 이익 실현하면 네. 세금 내죠. 그렇죠. RWA 이 분야를 RWA라고 하거든요. 주식 토큰화 증권은 네. 여기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마치 코인 투자처럼 인식한다면 세금 안 낼 것 같은데. 세금 안 낼 수 있죠. 근데 그 세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식으로 해서 벌으면 한 20%좀 내릴죠 아마.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충분히 이쪽을 이제 한번 해볼 만한 메리트가 생기죠. 근데 그러네. 이건 진짜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증표이죠. 이 거래소 안에서만 되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또 사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주식을 미러링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쫓아가게 해놓고 초반에는 이익 나면 이익 나는 대로 다 주고 네네 하다가 그렇죠. 사람들 많이 붙으면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약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게 제가 설명드린 사례들이 기존의 어떤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립을 쥐고 세금도 걷고 관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매개체로 인해서 굉장히 질서가 이제 한 번에 쭉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복합적인 와, 이거 참 막기가 근데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뭐 거래소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몇 개 규제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생기는 거래소는 뭐 규제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외국에 생겼는데 그 아름아름 무슨 저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야 여기 진짜 뭐 거래 잘 되고 또 이런 새로운 또 몇 배짜리 있더라 이러면 또 사람들 몰려가서 분명히 할 것이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뿅 사라지면 어디다 뭐 신고도 못 할 거고 이거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 걱정은 걱정인데 그렇다고 안 갈 수 있는 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아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역시도 이 막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그거 따라가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일 테니까 걱정만 쌓이네요. 뭐 마땅한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삼프로 TV 같이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래도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해봐야 되겠네. 저는 이게 그동안은 코인 뭐 이렇게 걔네들 정도만 한번 살짝 사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데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큰 트렌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몇 개 좀 다양하게 투자도 좀 해보고 약간 좀 잃어보기도 하고 예, 돈도 좀 벌어보기도 하면서 감을 좀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2026년 붉은 말의 해 가상 자산 쪽 이쪽의 시장 트렌드 어떨까, 위험 요소라든지 아니면 기대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 쭉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쯤 지나면서 다시 한번 대표님 모셔서 네. 가격의 방향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친절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